자, 이제 진입법부터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진입법이 개정이 됐죠. 네, 개정이 됐는데 대대적으로 개정됐어요. 그때만 해도 뭐 30년, 40만 몇 년 만에 대개정해서 그래서 막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어, 대부분이 그 불공정 간행이라는 게 좀 불공정 간행이라는 게 처음에 요구사항을 두루뭉실하게 적고 나중에 요구사항을 더 집어넣는다던가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대가를 안 줘. 밥이 의뢰에게 야, 이거 하나만 더 해줘 이런 느낌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불공정 반응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거기다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최신 기술들도 있었고 클라우드니 뭐 이런 것들도 써야 되겠고 그동안의 불공정 간행도 있었고 너무 그 공공기관에 잡혀 사는 막 해서 막 휴가도 못 쓰고 너 왜 안 나왔냐 니네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건데 뭐 또 좀 막 근태도 막 관리하고 보니까 일거리 없는데 뭐 일찍 가네 막 이런 거에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물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거겠지만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불공정 간행 막 집어넣는 거, 대가 미지급, 대가 미지급, 그다음 요구 불명함. 어. 또 하나는 뭐예요? 발주자, 사업자,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의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최신 기술까지 또 있고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진입법 자체를 조금 더 잘 개정해야 되겠다. 더 최근 시대에 맞게,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개정이 됐는데 걔를 세 가지로 좀 나눕니다. 아, 원래 이렇게 개정할 때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지금 현재 기반을 잘 조성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기반을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줘야지. 잘 커나갈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잘 교육하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반 밑에 생태계 하고,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 선진화. 최신 기술도 하겠지만 이건 좀 사업하거나 좀 더 극대화, 좀 더 최신할 수 있게. 라고 해서 또는 선진화라고 하죠. 이런 선진화된 기술들. 예를 들어 우리는 굉장히 그냥 니네만 하면 안 돼. 니네 공공 주식으로 가면 안 돼. 상용 소프트도 많이 써야 되고 민간 투자해갖고 같이 협업으로 가야 돼. 니네 공공기관을 하면 안 돼. 니네만 가봐야 그거 뭐 잘 되겠어? 지금 실제로 최신 기술 사용하는데 상용이고 뭐야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민간 기업도 최신 기술 가진 최고의 고도 기술 가진 사람 많은 있는데 그걸 다 협업해서 써야지 우리나라 생태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으로 세 가지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반 조성, 교육, 선진화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공정 간행에 대한 것, 이 불공정 간행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 보면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보호. 어. 아까 우리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 한번 보셨죠? 이런 것처럼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창업 활성화, 중소생태계가 살려면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 계속 키워줘야 돼. 창업 활성화라는 얘기 뭐예요? 투자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생태계라는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커지지 않겠냐, 기반이 단단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돼요. R&D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가 이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는 거 지금은 클라우드도 나오고 IT도 나오고 뭐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도 나오는 이 기술들이 복합적인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 복합적인 형태로 개발하는 걸 좀 더 촉진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자율주행이니 뭐 UAM이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한 것들이 로봇이라든지 안전과 관련한 것들이 나와요. 요거에 대한 것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우리 디지털 교과서 나왔죠. 그런 것처럼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해야 돼. 그다음에 선진화는
우리만 하면 돼. 민간 협업해서 같이 가야 돼. 민간.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개발해. 대신 나중에 니네한테 임대료 받아먹어서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공공 서비스나 뭐 기능 시스템일 텐데 니네가 먼저 투자해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개발해. 그 다음에 니네가 임대료 받아먹어. 내가 그거 인정해줄게. 왜? 공공이 못하는 것들. 돈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나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 그런 거는 뭐 니네가 하는데 대신 좀 해줄게라고 해서 우리나라 생태계 관점에서 그걸 좀 키울 수 있는 민간 민투형 소프트웨어라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인데 요거 같은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 클라우드의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서 제도처럼 클라우드라는 거 나왔죠. 클라우드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 공공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나온 거예요. 상세적으로 좀 보면 어, 지역별 소프트웨어 산업지구 그 지역 걸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업체 걸 활용하면 좋겠다. 어, 상생 목적이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음, 공개 소프트웨어 국가에서 미리 만들고 이런 것도 좀 배포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요거 여기가 진짜죠. 여기가 진짜인데 실제 요거 때문에 가이드가 다 바뀌었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가업이 불명확하니까 즉 요구 사항이 불명확하니까 맨날 사업 받아놓고 계속 개발할 거리 더 던져줘 주는 거 아니냐. 또 대가 미식하는 거 아니냐. 결국 가업이 불분명하니까 그거에 대한 심의를 좀 거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업 심의회가 났어요. 원래는 가업 변경에 대한 심의회만 얘기했어요. 왜냐면 가업 변경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미지급해 주니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클레임 걸 수 있는 그게 없으니 심의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업 변경 심의회를 나왔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개정된 게 뭐냐면 그 프로젝트 진행 중에 변경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거 전체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가업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가업 변경 심의에서 그냥 가업 심의회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심의회가 더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가 산정 가이드가 또 추가됐어요. 대가 산정 가이드가 이제 클라우드나 또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적정 사업 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업 시위가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업 내용의 확정, 사업 전에 확정할 때 변경, 사업 중에 이때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다 클레임 걸고 거기에서 적절한 대가를 추가로 받아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 발주 개념이랑 좀 같이 좀 엮여서 얘기돼요. 발주에는 분리 발주와 분할 발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 자체를 분할하는 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 분리 발주라는데 그 분리 발주를 최근에 네이밍을 좀 다르게 했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라는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 발주를.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사업자한테 그거를 발주를 냈는데 소프트웨어만 따로 사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걔네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막 정했어. 그래서 그 단가 내갖고 그걸로 해갖고 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사업 받은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 기존에 이 소프트웨어 선택되지 못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또는 솔루션들이 활용할 수 없더라. 그러면 그 생태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그러지 말고 소프트웨어는 따로 하드웨어 따로 받을 수 있게 다른 중소 생태계나 다른 솔루션들이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충분하게 선택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기 위해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를 따로 만들었다. 어떻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어디다 올리냐? 분리발주했을 때
사업자가 조달청을 딱 보면 여기 상호 소프트웨어들이 막 등록돼 있어요. 걔를 선택하고 걔를 따로 가져와서 따로 구매하고 그 외에 개발이나 이런 거 따로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정했어. 이걸 가지고 니네 개발해야 돼. 라고 해서 발주 자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제품 따로 개발하는 팀 따로 개발자 따로 사업자 따로 그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다 비슷한데 조금 더 내용들이 있어요. 있고 요거 관련한 게 예를 들어 그런 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원격지 개발했어. 그때 또 코로나도 한참 있어. 그게 뭐냐면 굳이 안 들어와도 된다. 예전에 무조건 그 기간 내에 들어와서 그 딱 보이는 데서 일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막 다 체킹 받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격지에서 이런 느낌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우리가 배우는 어, 예를 들어 예전에 그 경영 쪽 도메인에 보면 ISP 가이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되면서 ISP와 ISMP 공통 가이드로 바뀌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저 아까 속죄 개정에서 불구조 관행이고 요구가 불명확하대요. 그 요구 사항을 상세할 수밖에 없고 요구 사항을 상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ISMP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제도화하는 거예요. 왜 ISP 의무화 제도하면 그 ISP 제도하면 RFP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 진입법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그리고 대가사전 가이드 계속 바뀌잖아요. 다 어디서? 그 진입법부터. 사업 변경 심의하는 거 왜 생겼어? 저기서부터. 상수업 때 직접 구매되는 왜 이 네이밍도 바꿨어? 저것 때문에. 생태계. 저거부터 다 파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한 것들은. 응. 나 아키텍처는 갈게요. 아키텍처 갈게요. 소프트웨어 아키텍 뼈대를 만든다고 해서 뼈대를 만든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42010이 나오죠. 예전에 IT프리 1471가 있으니게 개정돼서 IT프리 42010이 됐고 최근에는 2011이라고 돼 있는데 2022인가? 23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언급은 안 할게요. 요 42010은 맨날 쓰라고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단 뭐를 알아두셔야 되느냐? 42010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42010. 왜? 어디다 써먹어야 되니까. 꼭 써먹어야 되니까 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이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이고 표준이죠. 표준 프레임워크가 될 테고 이게 42010이 될 테고 거기 보면 요거는 이제 실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관심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바라보는 거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를 만들면 여기에 디스크릿 설명, 기술 요소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저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디스크 AD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키텍처에 대한 AD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시겠죠?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많게 나올 수 있는데 뭐 높으신 분, 뭐 CEO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무 책임자로 또 나눌 수도 있고 실제 개발자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PM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관점이 다 다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점이 다르 이해관계자도 세분화시키면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고 그 관점별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아키텍처 중 나는 이 부분만 볼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인프라 그점 그럼 T면 T의 관점만 보겠죠. 그런 관점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뷰가 다를 거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이 AD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그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근거들, 매칭되는 룰, 근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선 설명은 드리지만 이거를 그리라고는 웬만하면 안 할 거고 왜 지금까지 안 나왔어. 앞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쓰라고 하면. 네. 하지만 이런 게 있어서 요즘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게 42010이구나 라고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키텍처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키텍처를 만드는 절차, 프로세스가 있는데 먼저 요구사항이 있어야 돼, 요구사항.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이 요구사항 뭐야? 그 다음에 뭐예요? 아키텍처 스타일. 갖다 써먹을 수 있는 표준 아키텍처 스타일. 참조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있어? 전에 했던 게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 갖다 쓸 수 있어? 나는 참조 아키텍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요? 꾸죠.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고 바꿔요.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가 과연 맞을까라고 아키텍처 평가가 들어가요. 자, 다시. 여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유틸리티라든가 품질 속성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여기 품질 속성별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왜? 품질 속성에는 뭐가 있어요? 좋은 소프트웨어 조건들이 있어요. 좋은 소프트웨어 조건들. 기신사 유의호보 이런 거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품질 속성들 아키텍처 평가하겠다는 거고 그 품질 속성에 대한 시나리오 이거 평가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거의 아키텍처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참조를 가지고 만든 모델링한 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탐이나 시밤이라든가 뭐 ARID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디자인의 평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문서화해서 배포합니다. 비슷하죠. 대부분 다 분석해서 만들어보고 참조해서 바꿔보고 아까 바꿨던 그 개발 방법론 그 뭐야 테일러링이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비슷한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써먹어야 돼요. 네. 비슷합니다. 기존 거도 해서 바꿔보고 단 여기 뭐가 있다? 평가가 들어갑니다. 아키텍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탐, 시바, 아디아, ARD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때 뭘로 평가하느냐? 품질 속성으로 평가한다. 기신사의 유의 후보라는 게 있다. 근데 그러면 참조하는 아키텍처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좀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 아키텍처 스타일 또는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해요. 제가 그 면접 갔는데 면접관이 그 면접 때 물어본 게 MVC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MVC가 뭐냐? 아 이건 뭐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라고 했더니 면접관이 뭔 말이냐? 패턴이지. 그래서 네 패턴이 맞습니다. 이러고 바로 수긍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물어봤던 게 이 아키텍처 패턴 뭐 있어? 디자인 패턴을 알아? 디자인 패턴 뭐 있어? 라고 해서 다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 최소 몇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자면 뭐 데이터 중심형 CS, 레이어드, MVC 뭐 이런 거 있고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스타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중심형에서 가운데 레파지토리 있는 느낌으로 해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 클라이언트 CS, 클라이언트 서버는 가장 옛날식 그런 클라이언트 CS 서버가 좀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드 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 뭐 하죠? 레이어드 하면 OSI 막 이런 거 얘기하고 3티어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MVC 하는 모델 뷰 컨트롤러 해서 컨트롤을 가지고 처리하면 좋겠다는 MVC 스타일 있고 여기서 확장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MVC.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확장돼서 약간 좀 최근에는 그 모바일과 좀 돼서 되는 것들이 MVVM, 뭐 MVP, MVI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모델링 있어. 얘네들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스타일.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에서 흘러가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두시고 그다음 아키텍처 스타일 뭐 이거는 보세요. 넘어갈게요. 평가 어떻게 할 거냐? CC 수격만 외우시면 돼요. CC 수격. 평가. 아키텍처는 이 실제 아키텍처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 요구사항에서 얘기하는 품질 속성들이 있고 그래서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표준 참조 표준 아키텍처를 가지고 내가 만든 표준 아키텍처를 만들고 걔를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성에 맞는지 평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건데 이건 품질 요소를 가지고
즉 요구 사항에서 얘기하는 그 품질 요소를 가지고 얘를 평가하는 거를 시나리오 기반에서 얘기하는 아까 봤던 시밤이나 아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시나리오 기반 평가 방법론이고 그 외에는 실제 시뮬레이션 해봐요. 또는 수학적인 거 또는 이게 경험 기반이죠. 그냥 휴리스틱스럽죠. 약간 내가 해봤는데 이런 식의 평가 방법들이 존재를 한다. 심시수경 네. 평가 방법론이 있고 실제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평가 기법들은 보통 이렇게 되겠죠. 기존에는 그 기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아탐이 나옵니다. 아탐이 나와요. 네. 얘가 이제 품질 속성 안에 트레이드 오프를 보고요. 1차로 하게 되고요. 1차로 보통 1차로 하게 되고 품질 속성 외에 실제 얘가 갖고 있는 재무적 특성, 코스트 속성까지 좀 같이 좀 하고 싶어 해서 보통 2차까지 평가하는 방법을 시방을 좀 얘기해요. 네. 얘는 좀 확장되는 거. 얘는 품질 속성들이 다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여기 T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얘는 설계 쪽에서 조금 더 평가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서 평가 기법이라고 하는데 얘가 나왔었죠.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나온 지 조금 됐어요. 얘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얘가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아탐, 시밤 요거는 두 개는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키텍처 이슈죠. MSA.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나오는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소아의 사상을 받아서 MSA가 됐죠. 소아. 네. 모놀리식 아키텍처. 한 통에다 다 만들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서비스 단위로 우리가 일 처리를 워크플로우라든가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서비스 중심을 갖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상세화하고 좀 더 구체화시킨 MSA가 돼버리죠.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건 중요하지 않고 얘는 하나의 하나의 한 통이에요. 한 시스템이에요. 한 시스템. 예를 들어 우리 저기 ITP 보면 신청하는 ITP 홈페이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심화반을 결제하는 모듈이 시스템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가정 리스트들이 보이는 거, 인증하는 모듈, 결제하는 모듈 다 나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분화 시킬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노리식하고 MSA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개념 부분에 어떻게 쓰면 각자 쓰고 싶은 거 쓰는데 그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는 모노리식은 한 통이라는 거, 한 시스템이라는 거, 한 통이라는 거. 그 다음에 MSA는 뭐예요? 한 시스템을 여러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 시스템을 여러 개를 연동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음. 각자의 모듈별로 나눠서 각자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얘가 원하는 건 노에스케일, 얘는 그래프 DB 써야 되고 RDBS 이걸 뭐라 그래요? 폴리글라 구조라고 하죠. 여러 언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형태. 뭐를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얘네들의 서비스 단위를 각자 마이크로 서비스, 작은 세부 작은 서비스 단위로 통신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아키텍처 구조, 그걸 MSA라고 하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하죠. API 게이트웨이. 그래서 얘는 중간에 뭐가 있냐?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RESTful 통신을 통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 호출을 통해서 서비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것도 퍼시스턴트는 영속성인데 영속성이라는 건 각각의 매칭되는 거죠. 이게. RDB 메시지, NoSQL 무슨 DB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매칭되는 거 폴리글러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되는 형태가 MSA가 되고 요즘에 대부분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답안을 쓰려면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냐? 보통 여기 없는데 빅뱅 테스트 이관할 때 빅뱅 이관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뭔가 변경이 되면 한 통이에요. 하나 소스, 한 모듈에 소스 고치면 전체 다 테스트해야 돼. 전체 다 변경 영향이다. 영향도 크죠. 얘는 상호 의존성이 낮아지죠. 개발적으로 독립하기 때문에. 그 변경 부분, 변경 모듈만 따로 이관하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얘는 데브옵스나 자동화 뭐 이런 거 있고, 뭐 확장성도 좋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네, 또 가고요. 그 다음에 수아에서 해당 받았다는 거 넘어가고요. 수아는 ESB부터 시작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브로커부터 시작해요. 예전에 서비스, 수아라는 사상이 나오면서 그 수아들을 다 하나의 서비스 단위 워크플로우 구성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던 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브로커라고 해서 그 브로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XML 형식, 소프 형식의 소프 프로토콜을 통해서 XML 형태의 그거 컨텐츠를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걔가 어때요? 무겁죠. HTML 서비스 해갖고 그 무거워 XML이 무거워요. 그래서 좀 경량화시켜서 봤어요. HTTP에 REST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소아 같은 경우 어떻게 있어요? 기존에 서비스가 연결하는 동안 그 서비스 연계되는 동안 어떤 거 뭘 갖고 있어요? 상태값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잘 됐는지 안 돼. 그 다음 서비스 연결, 그 다음 서비스 연결, 워크플로우 다니고 했었는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상태라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요청과 응답만 있었고 그 응답 가지고 다음 워크플로우를 가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래서 소아는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REST. 그래서 MSA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레가시들 어떻게 전환할지, 왜냐하면 이걸 세분화해서 모듈화 마이크로 서비스도 나뉘기 때문에 얘를 같이 어떻게 연계하고 또는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거 도메인 드리븐한 도메인 단위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게이트웨이에 대한 거. 게이트웨이 특징이 뭐죠? 팟 위협성이 있죠. 단일 장애점. 얘가 게이트웨이가 여기서 이 서비스를 다 이렇게 연계시켜 주는데 얘가 장애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스팟 단일 장애 제가 장애나면 다 장애 안 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스팟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관리 같은 거 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DB의 트랜잭션이 아니라 그 서비스 워크플로우 단위의 트랜잭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모니터링 해야 되고 프로비저닝하는 가시아 도구 같은 거 좀 필요하고요. 조직도 바뀌어야 돼. MSA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이 아니라 조직 문화가 좀 변동돼야 되고 얘는 조직 문화 약간 데브옵스랑 좀 연관이 있어요. 이제 MS 형태로 구성되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개별 서비스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각각의 그 전문 조직에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면 데브옵스 조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또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걔네들은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가야 된다. 기존에 모든 조직이 다 한꺼번에 따로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다 하나로 구성되는 한 팀으로 구성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네의 법칙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조직이 그러면 이네 시스템은 그렇게 가. 그런 느낌.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시스템은 잘 될 거고 조직이 여러 크로스 펑셔널 팀이면 여러 개를 다 조직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팀이야. 뭐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API 게이트 넘어가고 아까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트랜잭션.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제를 심화반 과정 결제를 하려면 심화 과정을 하려면 먼저 신청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 신청 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결제 하나 놓을게요. 결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죠? 어떤 카드가 됐든 각 모듈이 있어요. 결제 업로드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되는 형태로 되는데 근데 얘가 신청을 했고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결제가 안 됐어. 예를 들어 카드 번호가 막 카드가 막혔네. 예를 들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네. 방법이 없어. 그럼 그게 철회돼야 되잖아. 철회돼요. 그러면 신청 자체가 철회되는 형태로 가는. 예를 들어 이게 한 트랜잭션이라면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예요? 논리적 작업단 하나의 논리적 작업단이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하나의 서비스 단위의 워크 자체를 가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처음부터 다 철회시켜야 된다.
중간 결과가 남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보상 트랜잭션. 모두 다 처음부터 철회돼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진행했던 것들 끝까지 다 원복시켜야 된다가 보상 트랜잭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나온 것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원래는 한 통에 있어서 각 서비스들이 막 쭉쭉 하는 것들이 서비스 단위로 안 나눴을 때는 그 기능이 모두 다 통과되고 내부에서 조절했어요. 근데 우리 폴리그라서 API 게이트로 서비스가 요청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작업 조금 말했지만 서비스 신청부터 결제까지가 서비스 갔다가 결제 갔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 그런 형태로 변하다 보니까 얘는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즉 원자성이 보장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2PC 같은 경우 얘는 분산 뭐죠 얘가? 분산 뭐라고 하죠 이거? 하고 보면 분산 컴퓨팅이 나오네. 뭐라고 하죠? 네. 네. 원래는 2PC라는 거는 분산되는 환경에서 여러 네. 분산한대 환경에서 각각의 이제 분산 보통 이건 DB에서 나 DB 쪽에서 나왔던 건데 여러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 또는 여러 DB를 한 통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업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트랜지션을 보장할 것이냐라고 해서 2PC라는 투페이지 커밋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단계 커밋인데 예를 들어 얘가 한쪽의 지역 구조에서 커밋을 요즘 커밋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딴 사람들 물어봐야 돼. 나 이거 커밋 할 건데 라고 여기 조정자 글로벌 코디네이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그래 너 준비됐니? 커밋 할 건데 너 가능하니? 가능하니? 얘가 응답을 와요. 응답이 나오면 커밋 동시에 커밋할 수 있는 투페이지 커밋,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합쳐서 커밋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산 MSA 환경에서 하나의 트랜지션 관리 방법처럼 얘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기법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단위로. 근데 사과 패턴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얘는 아까 봤던 그 보상 트랜잭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트랜잭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MS 그 서비스를 여러 개로 쪼갰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아까 단일 장애점이라고 했잖아요. API 게이트가 있고 API 게이트는 아까 JSON, HTTP 이걸로 해서 기존의 수업 프로토콜 대신 경량화가 됐어요. 경량화 됐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서 단순하게 라우팅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보안, 라우팅 가장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변환, 프로토콜 변환. 자세히 보시면 내부 데이터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접근 통제, 로깅,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가운데서. 그래서 예전에 구글이 어딘가요? 구글인가 어디서 잠깐 장애 난 적 있었죠. 그게 저 앞단에 정확하게 기억 몇 년 좀 돼갖고 앞단에 아마 인증인가 어디를 갔다 오도록 만들었는데 걔가 인증 쪽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구글 쪽에. 다시 말씀드리면 API 게이트는 인증, 뭐 암호화 통신, 로그 기능, 로드 밸리싱이랑 서비스 매칭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요 기능만 알아두셔야 돼요. 기능만. 기능만. 또 하나 뭐냐? 단일 접점.
그래서 단일 접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구축할 거냐, 가장 기본은 이렇게 할 건데 단일 접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티어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이크로 게이트웨이에서 갈 거냐, 아니면 각각 파드 단위에다 그 게이트웨이를 다룰 거냐라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또는 여기 만든 사이드카. 얘가 다 통신을 중개치 말고 니네 알아서 해. 내가 니네 거 찾아갈 수 있게 혹시 만들어 줄 테니까 서비스 메시처럼 니네가 직접 다 찾아갈 수 있게 알려줄게.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가는 게 여기서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ML이고요. UML 아까 말씀드린 객체 지향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요.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 때 보면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얘는 기본적으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직접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얘는 유즈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세 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이 시스템은 뭐가 되냐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돼요. 뭘로 구성하냐면 전체 박스로 구성해요. 박스로. 그다음에 어떤 행위자, 학생, 교수 또는 뭐가 되죠? 벡터는 또는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하는 외부 시스템 또 액터라고 봐요. 오직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만 시스템을 보는 거고 그 하위에 해야 되는 행위들, 수강 시청한다, 성적표를 한다 이런 것들을 유즈 케이스라고 하고 그 각각의 관계를 구성하는데 일반적인 관계를 이렇게 실선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익스텐드 요거를 만족하면 이걸 해야 돼. 인클루드 그다음에 약간 상속 관계 그런 형태로 구성하는 형태가 요 네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위에 있었던 그래서 유즈 케이스의 관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런 거예요. 퀵 서비스인데 퀵 서비스는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택배 배송도 할 수 있어. 인클루드는 필수적인 거. 물품을 주문하면 주문 정보도 입력해야 되고 배송 정보도 등록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거는 작성해 보셔야 돼요. 작성할 때 문제는 항상 뭐냐면 항상 질문이 있어요. 이 유즈 케이스는 절대 혼자 나오지 않아요. 작성하시오라는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랑 같이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유즈 케이스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액터, 유즈 케이스, 시스템 요 세 가지와 관계들이 있었죠. 그 관계를 다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작성해야 돼. 유즈 케이스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이 순서를 명시해 줘야 돼. 실제 작성하지 않고 먼저 앞단에 물론 시간이 없으면 바로 작성하시면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이걸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벡터는 이가 된 문제를 봤더니 1번 벡터 식별, 유즈케이스 식별, 관계 그다음에 만들어 다이어를 만들어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니까 그러고 나서 저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벡터를 식별했더니 이거는 고객이 있고 그다음에 웨이터도 있네. 고객, 웨이터, 요리사, 계산대 직원 이렇게 이거 벡터네. 그다음 시스템 뭐 만드는 거예요? 주문 시스템, 주문 시스템. 주문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행위는 뭐예요? 주문을 받는다, 주문을 확인한다, 뭐 음식을 제공한다, 계산한다. 행위다. 그 다음에 인클루드 어때? 주문을 받으면 주문 상태를 주문을 확인, 주문을 받으면 주문을 확인한다. 여기 이제 주문을 확인한다. 주문 상태 포함해서 웨이터가 먼저 주문을 받는 웨이터가 있어요. 주문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주문을 확인한다. 이게 같이 좀 들어가는 인클루드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실제 사례랑 같이 봐주시면 좋고 개념적 객체 모델이랑 진짜 개념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간단히 표현한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즈 케이스 다음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나오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아까 나왔던 이름, 속성, 이름, 속성, 메소드 여기 오퍼레이션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여기 접근 제어자, 단계 이런 거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들을 생성하고요. 이렇게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할 때는 클래스 다 설정하겠지만 속성은 앞에 다시를 붙이고요. 빼기죠, 빼기.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다음 메소드는 플러스를 붙이는 거 뭐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관관계, 연관관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클래스에서 클래스의 관계와 연관관계까지 표시해 주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요 두 가지는 해주시고 이러다 가끔 나오는 게 뜬금없이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인지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자인 패턴인데 디자인 패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계가 끝났어요. 설계가 끝난 거고 그다음에 실제 개발을 할 텐데 개발을 할 때도 아까 우리 아키텍처 패턴도 있지만 디자인 패턴은 어때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 리스크가 좀 적은 거, 비슷한 걸 미리 갖다 쓰면 개발 공수도 줄어들고 위험도 줄어드니까 갖다 쓰는 것들인데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눴더니 생성하는 거, 구조하는 거, 행위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누게 되고요. 그 생성하는 패턴, 뭐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있는데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팩토리 메소드가 가장 유명하죠. 생성 패턴에서는 공장처럼 찍어내죠. 그냥 그 자체로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ESB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또는 아까 봤던 아까 API 게이트에서 파드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보면 뭐가 있냐면 프록시가 달라붙거든요. 사이드 카드 같은데. 그럼 프록시 패턴. 그러니까 행위 패턴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게 이 미디에이터 아니면 중개자 EA 같은 중개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옵저버에서 관찰자, 옵저버 관찰자 해서 옵저버 같은 경우는 약간 어, 네, 어떤 이벤트 드리븐하는 환경에서 옵저버 할 수 있는 경우. 그럴 때 관찰자 상태값이 변동되는지 이벤트 변동되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패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몇 가지 좀 실제적으로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뭔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 데브옵스는 어,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게 데브옵스인데 결국에는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을 합치자. 왜? 아, 우리는 이제 MSA나 또는 클라우드로 해서 뭔가 구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CI/CD가 돼. 즉 배포랑 운영에서 이관된 개발을 하는 그 환경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한 팀에서 운영할 수 있어. 라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왜? 기술이 좋아져서 CI/CD가 나왔거든. 그래서 데브옵스에서 적시 출소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CI와 CD가 꼭 나와야지 돼. CI는 우리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는 통합하는 건 기본적으로 했었고 거기다가 환경 서버, 스테이지 서버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죠. CD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CI, CD 하면서 CD 하면서 뭐예요? 레포트 만들어요. 테스트를 하죠. 자동 테스트도 하고 거기서 테스트 결과 레포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데브옵스 전까지만 해도 운영, 프로덕션까지 보통 이거 3단계 하잖아요. 개발, 스테이지, 프로덕션 이렇게 하면 프로덕션까지는 자동을 안 한다. 왜? 프로덕션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개발 스테이지까지의 CI/CD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데브옵스의 관점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릴리즈, 배포 이건 좀 분리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무중단 배포 이런 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운영까지 배포하는 형태까지 이어지는 거죠. 데브옵스의 문제점. 분명 조직의 운영 조직, 개발 조직의 사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브옵스를 만들었지만 실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요거에 좀 더 구체화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SRE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데브옵스 하면은 요 중간에 보안적인 것도 좀 껴들어가면 안 돼라고 해서 나온 게 데브옵스가 나왔죠. 어, 데브옵스 모든 배포 주기 동안 그 SLC 동안 보안 요소를 체크하면 좋겠다 해서 데브옵스가 중간에 껴들어갔죠.
그래서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코드, 빌드 하죠. CI 하죠. 테스트 CD 하죠. 그다음 릴리즈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디플로이 되면 모니터링 하죠. 이게 순환되는 형태로. 노옵스는 뭐죠? 개발자는 인프라 몰라도 돼. 자동으로 막 컨테이너 떼어주고 시스템 올려주고 서비스 올려주고 해. 뭘로? 코드로.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IAC,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코드로 인프라를 다 만들어 버린 거. 이걸 자동화 스크립트로 딱 만들어서 너 굳이 몰라도 돼. 내가 그 시스템 클라우드에 딱 올려줄게. 너는 프로세스만 해, 비즈니스만 해라는 게 노옵스 형태가 되죠. 여기서 건너떠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RE 넘어갈게요. 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SLO와 SLI가 필요한데 SLI는 이거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측정 기준, 지표예요, 지표, 지표. 그리고 SLO 목표가 어, 요거를 만족하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장애는 허용해진 에러 버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데브옵스가 진행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너 운영 문제 아니야. 이건 전체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우리의 에러 버진이 이 정도였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 수준을 우리가 얘기한 데브옵스를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이 정도로 맞춰야 돼. 이 목표가 SLO에 맞춰야 돼라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죠. 방금 저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어디서? 구글, 맞네, 구글이었나? 네. 거기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중단 배포 기법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무중단 배포 롤링은 뭐죠? 기존에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운영 서버 여기 스테이지나 개발에서 이렇게 넘어올 건데 배포를 할 건데 릴리즈 할 건데 운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하나씩 여기 배포 전 하나 배포하고 하는데 결론은 운영을 하나씩 바꿔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근데 하나는 살아 있잖아 기존에. 요거는 이제 롤링이라고 해요. 롤링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블루그린이에요. 블루그린은 그린을 미리 준비해놔. 얘는 옛날 버전. 신버전을 출시할 거야. 그러면은 그린 신버전을 갖고 있는 서버를 이렇게 준비해놔. 딱 준비해놨다가 한 번에 딱 어떻게 해요? 스위칭. 딱 여기서 딱 이렇게 접속이 이렇게 요청되도록 스위칭 해서 서버를 중단 없이 하는 거. 까나리는 뭐야? 둘 다인데 어디서? 로드 밸런스에서 어떻게 해요? 일부 사용자다만 일로 가도록. 일부 사용자만 일로 가도록. 또는 퍼센트 조절, 로드 밸런스 조절해서 요 90%는 일로 가고 한 신규 사용자 10%만 일로 간다든가.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신버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카나리 테스트가 여기서 또 나오죠. 또는 A/B 테스트까지 가능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배포 전략을 롤링, 블루그램, 카나리 보통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전략에서 카나리 테스트, A/B 테스트 아까 같은 그런 거 또는 섀도우 테스트 이런 게 있다고 한 때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나는 프록시,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싱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술 요소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 프록시는 포워드 프록시랑 리버스 프록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에 대한 프록시, 즉 대리자 역할을 해주는 게 프록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하 분산해 주는 게 로드 밸런싱이 되는데 요 기능들을 활용해서 무증강 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